네, 사회학 이제 중간고사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요약을 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합니다. 먼저 1장에는 사회학이 어떻게 태동했는지, 그 사회학은 어떤 학문인지, 그 사회에 관심 갖고 있는 게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태동이 뭐지? 엄마 배에서 애기 움직임이 느껴지잖아, 그지? 사회학이라고 하는 그 생명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거 이전에 본 적 있죠? 중세 천년이 암흑기라고 그러잖아. 암흑기가 뭐냐면은 생각도 제대로 못해.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거야 하면 그렇게 믿어야 되지, 그죠? 그걸 천동설을 믿어야 됐죠. 근데 그 전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그때는 뭐가 인간의 그 자유로운 그 생각을 갖다 이렇게 촉진하게 되고, 로마 같은 데는 정치나 이런 법이나 이런 게 많이 그 발달돼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사람 중심, 그 다음에 세상의 원리 이런 거를 연구를 많이 했던 때가 그리스 로마 시대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중세에는 생각을 제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했어요. 야,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모든 외부, 지구 외의 천체, 별들, 태양이 다 지구 중심으로 도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하면 믿어야 되는 거야. 안 믿으면 화양청하는 거지. 그죠? 그렇게 암흑기였습니다. 생각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후로 자연과학, 종교개혁, 그 지리상의 발견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많이 죽고 하다 보면 그 시체를 해부하고 하다 보니까 인체 지식이 늘어나거든요. 예를 들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분이 해부학자였어요. 물론 그 당시에 헬리콥터도 지금 헬리콥터, 드론 이런 거 먼저 생각을 해냈던 사람이거든. 예. 근데 그 사람이 그 의학적인 이런 게 많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또 이제 그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저기 서양 마르코 폴로 뭐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서 그 세상에 그쪽에 중국이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했거든요. 그런 지식이 오고 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했어요. 알겠죠?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꼭 그렇게만 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지. 그게 뭐냐면 이성론이에요. 나란 존재가 뭐냐? 생각하는 존재다. 그 다음에 그 영국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바다에 나가 보니까 뭐 경험하고 있는 게 많아. 물고기도 멋있고 태양도 멋있고, 그죠? 밖에 나가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이성론의 반대쪽에 감정을 중시하는, 만지는 걸 중시하는 경험론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축이 사실은 이런 생각들을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미 했었는데 다시 부황하면서 사람이 이제 이 중세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했지만은 인간의 본연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시기가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뭐야? 르네상스입니다. 여기 내가 뭐냐면 태어났다 이거야. 내가 다시 태어났다. 문의 부흥,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 뭔지 알겠죠?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종교도 여기 이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자세한 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르네상스, 종교개혁, 종교전쟁. 종교가 이렇게 카톨릭하고 이제 그 개신교랑 막 싸우게 되는데, 종교전쟁은 참 안 좋은 게 죽을 때까지 싸워. 명분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망원경이 발달하다 보니까, 망원경으로 보니까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라 동그라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산업혁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잖아. 만드니까 어떡하다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 팔을까? 영국은 너무 땅덩이 작잖아.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 팔아볼까? 인도를 점령해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리상의 발견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사회학은 전 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중세에는 그 봉건제도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왕보다는 경기도면 경기도, 강원도면 강원도, 경상도면 경상도 거기를 갖다가 그 주인이 있어. 그게 뭐 영주야. 영주가 이렇게 굴타리네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좀 지켜야 돼. 바이킹 놈들이 말이야. 바이킹 타고 와가지고 그냥 엄청 악랄해. 그걸 보호를 해야 돼. 그러니까 원탁의 기사가 나타나야 돼. 알겠냐? 그래서 기사들을 양성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굴레 안쪽에서 이제 그 안에 농사를 짓고 하죠.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러니까 그 바깥에는 못 나가. 아주 보수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중세 봉건 사회 틀에 박혀 있는 거기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자는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종교개혁입니다. 그 면죄부라고 아세요? 면죄부. 속죄는 너 죄 졌으면 죄를 용서하면 어떻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성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모아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니들이 헌금을 하면 헌금편에 동이 땡그랑하게 되면 네가 천당으로 1cm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게 돈으로 하면 안 되잖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신앙으로 해야지. 그렇게 해서 반박해서 드러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카톨릭 사제 신부였던 루터가 이제 반박하고 나왔습니다. 그게 종교개혁 시발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의 칼빈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칼빈이 성경 중심주의 이분들이 이제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죠. 그 전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다 화형당했죠. 그러나 그 후로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더불어서 또 하나의 움직임이 자연과학 발달입니다.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갈릴레이 지동설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보니까 지구가 중심이면은 이게 설명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뭐 자세히는 알 필요 없지만 연주시차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천동설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동설로만 설명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삼았어요. 물론 갈릴레이가 그거 문제 삼았다가 화형당했지. 알고 있어도 얘기를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게 포르투갈의 엔리케 왕자가 이제 인도로 이제 항로를 갖다 발견을 하게 됐죠. 엔리케 왕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서 거기가 바로 대서양하고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리상의 발견을 가장 먼저 했어요. 알겠어요? 누가 몇 년에 이런 거를 어디 항로 발견했냐 이런 시험 문제는 내가 안 내지. 지리학 시험이냐? 아니잖아. 전반적인 움직임만 아시면 돼. 지리상에 발견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전 지역에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회학이 어떻게 태동하게 됐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도 사회학 태동의 역할을 했다 이거죠.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거 뭐하러 외워 이거. 다 있는 거. 이런 걸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산업혁명의 의미를 알면 돼요. 사람이 아까 그 자연과학하고 산업혁명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죠.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야. 옛날에 이렇게 쭉 걸어 다녔는데 혹시 좀 편하게 다닐 방법이 없을까? 그 다음에 여기 저기 주전자 뚜껑에서 커피 끓이려고 주전자 뚜껑에 보니까 증기가 올라와. 뚜껑이 열리네? 저거 뭐지? 그 증기를 이용해가지고 뭐 동력을 만들 수 없을까? 증기기관. 그지? 옷감을 옛날 뜨개질 해가지고 이렇게 수공업을 했는데 그걸 갖다 대량으로 만들 수 없을까? 예. 그죠? 옷감 만드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증기기관 이런 게 발명되고 나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됐죠. 예.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예. 이런 거나 저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내가 일일이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예. 이런 거를 좀 읽어보면서 나중에 쓸거리가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방적기라든가 증기기관 만드는 게 런던에 있는 거야. 런던에. 우리로 말하면은 저기 경산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대구에 있는 거야. 대구에. 그러니까 경산에 있는 사람들이 대구로 모여야 되겠지. 그지? 우리나라도 저는 충청도인데 나중에 70년대 이런 데 보면 서울 청계천 근처에 방직공장 뭐 이런 거 많았잖아. 구로공단 뭐 전태일 아세요? 전태일 열사. 그때 보게 되면 다 시골의 그 청년들이 그냥 그런 거 하러 도시를 가고 그랬잖아.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일을 많이 하니까 옷감도 많이 만들고 증기기관도 많이 만들고 하고 그랬는데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지. 핵가족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지. 근데 도시에 갔는데 그거 위에 주인들이 사장님들이 많이 돌봐주질 않잖아. 그러니까 도시에 모였는데 가난해. 그럴 수 있죠. 그죠? 가난하고 빈민가들이. 여러분 슬럼가 아세요? 흑인들 모여 사는 그런 데 있죠. 슬럼가라고 그러잖아. 그런 게 생겨나면서 많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고쳐나갈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사회학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생각을 하니까. 네, 그 다음 그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제 여기는 한번 요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 쓸거리가 있잖아. 근데 요거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났는지.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고 아시죠? 레미제라블 장발장 나오잖아. 거기 보면 장발장 그 시대를 갖다 풍자한 겁니다.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제일 신분인 종교 지도자들하고 제일 신분인 귀족들하고 다 처먹는 거야. 향락이나 뭐 모든 걸 독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제3신분 이 사람들이 98%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어.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다 벌어가지고 1신분, 2신분 다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불만이 많겠지? 세금 더 헛구니까 짜증나지? 그런데 단초가 된 건 뭐냐면 그 당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앙숙이었어. 앙숙. 그러니까 이 영국을 어떻게 막 해볼까? 그게 좋은 거리가 생긴 거야. 그게 뭐냐면 영국이 미국하고 독립전쟁의 전쟁, 전쟁을 했잖아. 그때 미국 장군이 누구야? 워싱턴이잖아. 워싱턴이 최도 대통령이 됐잖아. 그래서 영국 이놈들 봐라 해가지고 미국을 지원해줬어요. 프랑스가. 그러니까 지원해주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 어디 두건? 야, 돈 더 내. 돈 더 걷잖아. 그러니까는 불만이 가중되겠죠. 세금이 더 거두니까. 그래서 불만이 극에 달아가지고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바스티유 감히 습격해가지고 이렇게 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위에서 다 먹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불만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이 어떻게 태동하게 됐냐면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이죠. 산업혁명이 되고 이거 산업혁명은 자연과학이나 이런 거 발달해가지고 그런 기술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그런 그 산업의 혁명거리가 생겨난 거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옷도 많이 만들어, 그지? 이렇게 그 마차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 생산력이 증대가 됐어요. 시민혁명을 해가지고 그 사제들이나 귀족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거는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러나겠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생산도 많이 생겼어. 모두 평등해. 살만한 세상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잖아, 그지? 예. 자유와 자율성.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돌아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혼란하고 무질서가 드러났어요. 빈곤, 사회적 갈등. 옛날에는 그냥 농사 해먹으면 그냥 그런 대로 서로 살았는데 그 산업혁명 할 때는 그 위에 가진 자들은 엄청 더 많이 갖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근근히 그냥 풀뿌리 캐먹고 살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이 있잖아요. 이런 혼란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면서 사회학이 태어났다. 뭔지 알겠죠? 네, 사회학 토동. 네. 그래서 이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지리상 발달하고 하면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그죠? 종교개혁 이런 걸 하면서 그 사제들과의 그 다툼 가운데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사회를 갖다 이렇게 좀 새롭게 해보자고 그랬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죠. 혼란이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나타난 게 사회학이 여기서 태동했다. 뭔지 알겠죠? 이런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쓰세요. 문제야. 사회학이 어떻게 태동했나. 알겠지? 아기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 엄마가 10년이란다. 10년 너무 길고 10개월 동안 아기 뱃속에서 이렇게 해서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냐.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난 거지. 사회학이 저절로 나왔냐? 뚝딱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죠? 지리상의 발견, 항해술, 그 다음에 산업혁명, 그죠? 그 다음 프랑스 혁명 이런 거가 사회학의 나온 토대가 됐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사회학은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인간을 연구하는 거야. 사회적 삶을 연구하고 거기 살아가는 인간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게 소시알로지라고. 알겠죠? 네. 그럼 심리학은요? 심리학은 내 심리를 연구하는 거지. 보통 각 개인에 대한 연구가 많죠. 그죠? 저는 그런 건데 사회학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같이 살잖아. 그지? 같이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사회학이다. 따라해봅시다. 사회학적 상상력. Sociological imagination. 영어들이 따라하려고? 힘들어. 미안해.
Sociological Imagination. 이거 뭐냐면은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역사적으로 되어 왔는지를 봐야 미래를 알 수 있지 않냐? 그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개개인의 특성과 각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갖다 잘 인식을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사회학을 하는데 그 르네상스가 어떻고 중세가 어떻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 변천을 갖다 좀 알아채야 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파악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를 이 밀스라고 하시는 분이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커피 한잔 하실까요? Do you like coffee? 예, 커피에 대해서 커피는 커피지 뭘 깊이 있게 생각하냐? 깊이 있게 생각 좀 해야 돼. 여기 보게 되면 이 사회학 커피라고 하는 약간 갈색의 약간 그 액체 이게 뭘까? 커피 마시면서 뭐하니? 서로 의사소통하죠, 그죠? 혼자 그냥 앉아 뻘쭘하니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커피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죠? 예, 기능이.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면 졸려 죽겠는데 커피 마시면 약간 그래도 잠이 깨잖아요. 저도 첫 번 강의하고 나면 보통 쉬는 시간에 여기 외래 교수 휴게실 있잖아.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좀 낫잖아, 그지? 졸릴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커피는 생리적으로 좀 효과가 있어. 효용이 있어. 이런 입장으로 볼 수도 있죠. 보통 여기까지 생각을 하지. 그런데 사회학적 상상력이 있는 사람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따라해봐. 수요와 공급. 커피가 그냥 나왔냐? 뚝딱 나왔냐?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저기 저 아래 동네 칠레나 베트남 이런 데서 거기 막 하루 뼈 빠지게 몸이 다 타가면서 이렇게 긁어오는데 일당 1,000원 커피 아메리카노 1,500원 알겠냐? 그렇게 적은 그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꼬마 애들이 막 긁어온 걸 가지고 커피 한 잔에 이렇게 그러니까 부유한 나라에서 그걸 수요를 채우고 있고 그걸 공급하는 친구들은 진짜 어렵게 살고 그런 거 생각해 봤어? 네,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참여의식이 필요하다 이거야. 사회학적 상상력이 사회학을 배운 사람은 지구 반대편 쪽에서 우루과이나 이런 남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이거 하나 캐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아이들이 고생을 하고 하느냐, 그죠? 그런 의미를 알게 되면, 그죠? 커피에 대해서도 사회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걸 갖다 착취해가지고 온 것들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관심을 갖고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사회학적 상상력이라 이거. 그냥 커피 마시고, 커피 좋네. 하고 끝나지 말고, 이게 어디서 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까지 고민해 보세요. 이게 사회학적, 커피 한 잔의 사회학이 되겠습니다. 나만 이런 얘기 아니니까 사회학을 가르치는 분들 꼭 커피 얘기는 하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사회 명목론, 사회 실제론. 내가 말을 시키면 시험에 나오겠다는 얘기야, 안 나오겠다는 얘기야? 나와요. 그죠? 예. 사회 명목론은 뭐냐면은 명이 이름 명자죠? 이름만 있다 이거야. 사회가 그냥 개인 그냥 이렇게 딱 붙여놓기만 한 거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예. 개인을 단순히 이름만으로 모아놓은 거 그걸 갖다가 명목론이고 그러면 실제로는 뭐야? 실제로 존재한다. 알겠죠?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 이게 실제다 이거야. 여기 한번 보자. 여기 건물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 6층이냐? 7층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지? 5층에서 올라왔냐? 이 건물 있잖아. 여기 그 모래하고 자갈이 벽돌이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거기에 어떻게 응고하게 하는 게 뭐니? 시멘트가 있어가지고 딱딱해져 올라오게 됐죠, 그죠? 그런 시멘트 역할하는 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회 실제론.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녹화되는 게 보이네. 지금 19분 지나가고 있다. 여기 A, B, C, D라고 하는 각각이 있잖아요. 각각이 그냥 단순히 이게 붙여놓기만 한 거야. 알겠어? 자갈하고 모래 같이 모아놓기만 한 거야. 알겠어? 이게
명목론. 알겠지? 명목론. 오른쪽에는 뭐냐면은 따로따로 모아놓으니까 각각의 간격이 허물어지고 하나의 전체적인 통이 돼 버렸네. 알겠지? 이게 사회 실제론입니다. 알겠어요? 이거 보니까 근데 여기 사회 명목론은 뭐냐면 이런 거 하나하나 잘 익혀두세요. 사회 계약서 로크는 사회 실제론 마저 틀려. 이런 거 알아야 되겠지? 여기 보게 되면 각자 이렇게 사는데 보니까 서로 간에 이웃사촌이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잖아. 층간소음도 있고 막. 그지? 그럴 때 최소한의 계약을 해서 야, 너 여기까지만 넘어오지 마. 밤에 애기들 뛰어다니게 하지 마. 뭐 그런 식으로 최소한의 계약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서 최소한의 조금씩 양보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계약을 하자. 이게 사회 계약설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 유기체설은 뭐냐면 유기체가 뭐니? 생명체죠. 생명체라고 보면 돼. 내 얼굴하고 손하고 다리하고 같이 노는 거야? 따로 노는 거야? 같이 놀지. 떨어져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체는 다 필요한 거라 이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40명 학생들이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름대로 역할을 한단 말이야. 나쯤이야. 나 없어도 돼. 그건 아니라 이거야. 생명체라고 하는 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전체가 중요하다가 실제로는 알겠지. 그러니까 집단주의 전체주의가 여기서 나왔어. 뭔지 알겠죠? 네. 끝. 사회 명목론. 아니 전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명목론, 사회 실제론 알겠죠? 대충 가늠을 잡으세요. 이게 모든 공무원 시험이든 사회학 이런 시험에는 한 번씩은 다 나온다. 알겠지? 그 다음에 사회학의 진정한 연구 자세는 뭐냐면 두 개 다 받아주세요. 명목론 실제로는 다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지? 보통 교과서는 다 받아들이잖아. 그지? 그런 입장을 취하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회학자. 골치가 아파 안 아파? 10명이나 있던데. 읽어보지도 않았나 보다. 야. 얼마나 골치 아픈데. 그래서 내가 딱 몇 명 해줄까? 4명만 해줄게. 왜? 사지선다잖아. 그러니까 4명은 해줘야지. 그치? 4명은 해줘야지. 그래서 여기 먼저 꽁트. 그 유머가 아닙니다. 꽁트입니다. 먼저 꽁트를 보겠습니다. 꽁트가 사회학의 창시자예요. 이거 다 표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네. 여기 보게 되면 이분이 꽁트입니다. 이분은 그 레미제라블 그 배경이 되는 프랑스 혁명기에 사셨던 분이고요. 그분이 얼마나 극도로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었고, 그 사람이 자연과학을 연구했습니다. 자연과학에서는 그죠?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아주 과학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학을 연구할 때도 실증주의적으로 해야 된다. 실증이 뭐니? 실증 난다가 아니라 실제 증명해야 된다 이거야. 알겠어? 그래서 영어로는 파지티비즘이라는 긍정인데 긍정주의가 아니라 실증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적인 것도 과학처럼 실제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라고 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증주의자입니다. 딱 실증주의자. 실증주의자. 실증났냐? 네, 내가 표시할 수 있잖아. 그지? 진화론자, 실증주의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책 연결할 줄 알아야 돼. 이 사람이 프랑스의 그 앞날을 위해서 이런 무질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질서할까? 뭘 몰라서 그렇다 이거야. 그 지식을 아는 거 힘이다. 응? 좀 알게 해가지고 무질서를 갖다 좀 깨묻히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정학과 사회동학으로 나눴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사회학을 먼저 만든 사회학의 아버지, 창시자였습니다. 정학은 뭐냐면은 퇴학 정학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나 체제 등이 딱 움직이지 않게 유지하고 고정시키고 강화시켜 나가는 게 보수주의적인 입장이고, 동학은 뭐야? 동학혁명이 아니야 여기서는. 동학이 뭐냐면은 움직이는 학문이라 이런 얘기지. 움직이려면 앞으로 나가야 되지. 이게 진보잖아요. 그래서 현재에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현재를 비판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진보주의 입장이죠. 여기 간단히 알아두세요. 이거 꽁트는 지식 발달을 신학적, 운명적 1단계, 2단계 형이상학 추상적 단계, 3단계 과학적 실증적 단계. 가장 발달된 것이 과학적 실증적 단계라고 본 것이죠. 이분이 실증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걸 최고 높은 입장으로 본 겁니다. 이건 뭐 이 사람이 학자들은 항상 인류 역사를 갖다 이렇게 구분해 보려고 그래요. 알겠어요? 마르크스도 그랬고.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 꽁트를 갖다 계승한 사람이
이 사람이 스펜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스펜서. 이분은 진화론이 뭐야? 진화론. 진화론이 뭐냐면은 적자 생존이라고 아시죠? 적자 생존이 뭐야? 적어야 산다야? 그게 아니라 가장 적합한 자, 알겠지? 이게 적자야, 알겠어? 가장 적합한 자만 살아남어. 알겠어? 옛날에 그 영국에 보게 되면, 나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산업혁명 이전에는 공기가 아주 맑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비가, 검은 나비하고 흰 나비가 있어요. 호랑나비가 아니라. 알겠냐? 검은 나비랑 흰 나비가 있는데, 날씨가 맑으니까 어떤 게 잡혀먹히겠어? 새카만 게 잡혀먹히지. 알겠냐? 가장 적합한 자는 그때는 흰 거였죠. 근데 산업혁명이 되니까 연기 나오고 그냥 샤카마카 막 그러니까 하얀 거는 금방 보이지. 그러니까 하얀 건 막 잡혀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새카만 나방들만 돌아다녔어. 근데 나중에 이제 깨끗해졌어. 미세먼지도 없고 막. 그러니까 검은 나방이 툭 튀어나와 보니까 잡혀먹기 쉽죠. 그때는 다시 하얀 게 더 생존하기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계에서 가장 적합한 존재만 살아남는다 이거야. 이걸 갖다가 사회학에도 인문학에도 적용한 게 사회 진화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간 사회, 여기에서도 가장 적합한 집단이 있고 약간 낮은 열등 집단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수한 집단은 살아남고 열등한 집단은 소멸된다.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갖다가 사회의 진화론을 들여온 사람이 이 사람이 스펜서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국주의자가 여기서 나왔죠.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런 데서 세계대전 일으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본 생각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일본에 보면 우리 승천기가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 한국은 우리보다 약하기 때문에 니들은 우리 지배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회 진화론이 궁극적으로는 그죠? 밖에 이렇게 제국주의를 갖다가 만드는 기반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 하니까는 옷감이 많이 남아. 마차도 많이 만들었어. 근데 영국은 너무 땅덩어리가 작잖아. 그걸 갖다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팔아먹냐? 다른 나라 침범해야지. 침범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무슨 명분? 인도 말이야. 너희는 말이야. 우리 영국이 좀 지배를 좀 해줘야 되겠어. 니들 미개하잖아. 어? 카스트 제도 있고 미개하잖아. 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배를 해줄 테니까 그게 니들이 사는 길이야. 해가지고 동인도 회사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다 막 옷감 팔아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침범의 근거가 됐던 게 바로 이 꽁트의 사회 진화론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는 생물 유기체로 봤다. 뭐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복잡하잖아? 단순하지 않잖아? 이거는 내지 않겠습니다. 좋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지. 범위가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베버입니다. 베버. 여기 W가 Weber가 아니라 독일말로 W는 V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독일 사람이니까 베버입니다. 따라해볼까? 이해의 사회학. 꽁트는 실증주의고, 그죠? 네. 스펜서는 진화론이고. 알겠지? 이분은 이해의 사회학이다. 사회학의 연구 대상은 뭐 구조가 어떻고 뭐 거시적이 큰 거 이런 거보다 우리 둘이 인간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 나랑 둘이 대화하고, 그렇죠. 그 사회 관계 속에서 서로 의미. 여기 강의실에 앉아있을 때 쟤들이 왜 강의실에 앉아있을까? 여기 운동장에 이렇게 돌아다닐 땐 둘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지? 그렇죠. 크게 뭐 나라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런 행위 가운데 그런 의미를 찾아보자. 의미를 이해하자. 그래가지고 이해의 사회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주관적인 뜻이 있고 상호작용하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다음 중간고사 보여준다고 하는데 좋냐? 안 졸지? 이렇게 여러분은 저를 보고서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잘 수업 듣고 있잖아.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할 때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 행위를 다른 사람 염두에 두고 한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리고 사회학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그걸 갖다가 좀 찾아내자. 그걸 이해해보자. 라고 본 것입니다. 베버가. 그리고 베버가 바로 이겁니다. 자본주의를
기독교와 결부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분 얘기는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것은 힌두교나 불교 같은 동양 이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다라고 봤어요. 왜 그럴까? 사실 그런 것 같긴 해요. 보면은 미국이 역사가 250년밖에 안 됐죠. 우리나라는 무구한 5,000년의 역사 자랑을 하는데 어디가 더 잘 사냐? 거기는 막 연봉이 7천만 원씩 되잖아, 최소한. 우리 얼마냐? 우리 7천만 원이 많이 버는 사람이지.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청교도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 성경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말 나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내가 매일 한 구절씩 외우고 있는데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와 명예 이런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게 신이단 말이야. 인간은 그걸 관리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기 교수님이 보나 사장님이 보나 안 보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를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할 수밖에 없지. 뭐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색즉시공 있는 거는 없는 것 같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거기는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 별로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는 돈이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청교도주의 이런 데서 나왔다 보는 것이죠. 하여튼 근검하고 열심히 살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여기 그 기독교에서 왔다. 거기에서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게 누구야? 베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라합시다. 마르크스. 이거 마르크스주의는 반드시 알아야죠. 공산주의가 한때는 전 세계 3분의 1을 뒤집었죠. 그리고 거의 1억 명 가까이가 죽었죠. 이 공산주의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구절이 Working men of all countries unite. 괜찮냐 바로? 모든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뭉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그랬지. 여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막시즘이 엄청나게 그 강해가지고 그 마르크스의 책을 읽으면은 잡아갔습니다. 데모할까봐. 하여튼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많이 그 편해져가지고 읽을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됐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요건 읽어야 쓸 수 있으니까 읽어보면 이해가 돼.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내가 여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하부구조, 상부구조 얘기하고 요 하부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하부구조,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하부구조가 돼가지고 이게 토대가 되고 실제로 있는 거다. 여기 생산력은 자본과 노동이다. 생산관계는 자본가와 노동가의 관계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부구조가 토대를 이루어가지고 상부로 보이지 않는 의식이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법률 보이냐? 정치 보이냐? 종교 철학 안 보이잖아요. 이런 틀이, 이런 하부구조의 틀이 그 상부구조가 올라간다라고 봤던 게 마르크스의 생각입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그러면 요거를 봐. 요걸 보면 돼. 그림이 좋잖아. 여기 보게 되면 생산력이 뭐냐면 자본과 노동으로 봤어요. 딱다 자본, 노동. 근데 이 자본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자본 맞지? 여기 돈 10,000원짜리 뭐 100장 있다. 그런데 그 돈 자체는 아니지만 내 부동산이 있어. 그 자본이지, 그지? 그 회사에 보니까 되게 비싼 1억 원짜리 그 3D 프린터 같은 있어. 그것도 자본이죠, 그죠? 공장, 기계 이게 다 자본이란 말이야.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자본가,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자. 이건 알겠지? 그러면은 자본가는 뭐냐? 내가 지금 10억이 있는데 10억 갖고 평생 고이 싸두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좀 불려봐야지. 알겠냐? 그치? 자본 증가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일하냐? 아니지. 그래서 자본가가 내가 너 돈 줄 테니까 날 좀 위해서 일을 해줄래? 알겠지? 임금을 제공하고 노동가는 노동을 제공합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 그 노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노동자는 상품에서 소외된다. 이게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
얘기해봐. 휴대폰 있잖아요. 저거 만드는 거 있잖아. 저기 아이폰, 갤럭시 어디서 만들지? 중국에서 만들잖아. 그걸 갖다가 기획하고 돈 주무르는 사람은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 삼성이나 이런 데 그 LG의 그 윗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알겠습니까? 100원이면 50원 이상 가져가는 거야. 알겠어? 근데 중국에 그 보면은 거기에 인천 넘어가면 그 산동성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얼마나 할까? 2만 명? LG 같은 2만 명. 100만 명입니다. 공장이. 100만 명. 그 얼마나 힘드냐면 거기에 그 여기 기숙사 같은 데 있잖아. 기숙사 같은 데 이렇게 철망이 쳐져 있어. 왜? 떨어져서 자살하잖아. 자살하지 말라고. 알겠냐?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죠? 우리나라 수능 볼 때 한 50만 명이라 잡자. 중국 얼마야? 수능 보는 학생들 1000만 명. 1000만 명. 근데 거기는 재수가 없어. 재수가 사회주의제들은 재수를 못해. 그러니까 처음에 붙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해외로 많이 보내든가 거기서 중국에 학교 다니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걔들은 닌게로 맞으면서 공부합니다. 알겠냐? 닌게로 맞으면. 여러분 닌게로 맞으면서 공부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 그렇게 치열한 거지. 중국에 그 휴대폰 만들고 하느라고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자살하고 막 그러니까 못하게 철망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약에 그 열심히 일했는데 아까 50% 이상을 갖다가 자본가가 다 가져간다 그랬잖아. 애플이나 뭐 이런 데서. 그 노동자들한테 들어가는 거 5원. 알겠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일은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저기 그 벤츠 자동차를 갖다 만드는 사람이 벤츠 타고 다니냐? 모닝 타고 다니지. 그죠? 뭐냐면 자기가 만든 거를 갖다가 갖고 누리지를 못해요. 노동자들이.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상품에서 소외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선생님 저 오늘 피곤해가지고요. 수업 안 들을게. 안 되잖아. 수업 듣고 안 듣고는 내가 정하는 거잖아. 너무 했나? 근데 노동자도 마찬가지야. 사장님 제가 오늘 피곤해가지고요. 좀 늦겠어요. 12시에서. 그 다음에 한 2시간 하고 나서 저 퇴근하겠습니다. 되냐? 안 되지. 노동 시간을 통제를 누가 하냐? 사장님이 하지. 자본가가 하지 노동자가 안 하죠. 그죠? 예. 이게 불균형하다. 그러니까 자본이 있고 일을 많이 해줬으면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대부분 90% 이상 다 가져가잖아. 이게 막. 그러니까 불만이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노동자들은 지배를 받잖아요. 부유한 사람은 부를 좋아. 가난한 사람은 푸어한 사람들. 그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균형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뒤집어 버려봐. 그런 거지. 혁명을 일으킨단 말이지. 알겠죠? 이해가 됐어? 응. 그래서 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이제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방법론 하니까 짜증나지? 짜증내지 마세요. 나도 힘들어요. 예. 아까 그 실증주의자가 누구라 그랬지? 꽁트라 그랬잖아. 그지? 꽁증 비슷하잖아. 그지? 꽁꽁. 찡찡. 실증 나잖아. 그분이 뭐냐면은 과학적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제 여기 내가 연역법과 연역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연역법은 뭐냐면은 3단 논법이 뭐냐면은 1단, 2단, 3단 이게 3단 논법이야. 근데 보면은 일반적인 원리에서 개별 사실로 나가는 게 뭐야? 이게 연역법이야. 안 헤어지냐? 내가 보니까 이게 동그라미네, 그지? 연자 비슷하다, 그지? 잘 헤어지지? 괜찮아. 이게 연역법이야, 알겠어? 귀납법은 뭐야? 짝짝짝짝 하고서 맨 마지막으로 가잖아, 그지?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이렇게 이미 일반 원리가 있죠. 이거로 시작하면은 연역, 알겠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는 거야. 이건 뭐야? 귀납법,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쓰거나 자기소개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토익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연역법 이미 결론 내리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알겠어요? 예. 하여튼 요 사실을 이게 그러니까 추리하는 데는 연역법과 뭐가 귀납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 이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볼게요. 책에는 이게 없지만 제가 유튜브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그림 훔쳐다가 붙인 거예요. 고발하지 마시고 외우기 쉽게 해줬습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따라해봐. 통합. 응. 밥 안 먹었어? 이게 뭐냐면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식을 이렇게 쭉 통합하는 거야. 어떤 현상이 왜 일어나고 그거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원인 결과에 대해서 그 지금까지 지식을 통합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론이. 그 다음에 이 이론을 통해서 준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보니까 여기 보면 준거점이잖아. 여기로 해가지고 관심을 갖다가 이 A, B, C면은 A로 둘까 B로 둘까 C로 둘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준거점. 연구 준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없으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지. 그 다음에 이론은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는 요 B 이 방향으로 가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현재까지 지식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 연구의 기준이 되고 그지? 여기 사람들 줄 세울 때 좌로정렬 우로정렬할 때 기준 하잖아 그지?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지 좌로나 우로나 정렬할 거 아니야. 기준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론이 없으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게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웰리스의 과학적 절차를 보겠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 따라해봐. 이론. 나만 목소리가 나오냐? 따라해봐. 이론. 따라하지 않으면 theory 이렇게 발음시킨다. 따라해. 이론. hypothesis 안 되니까 딱 가설. 관찰. 경험적 일반화. 예, 예. 월리스의 과학적 발법과 절차에 대해서 쓰시오 하게 되면 이런 그림 좀 그리셔. 어? 알겠냐? 그림 그리고 딱 하는 거 좋죠. 예. 예. 요 이론에 입각하여 연역범 가설을 세우고 이 얘기는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알겠어? 예. 이거 알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봅시다. 가설을 보면은 어떤 가설을 만들려면 기존의 이론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전문가가 딱 그 TV에 딱 나와가지고 앞으로 남북관계 이렇게 될 겁니다.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남북관계 연구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남북관계는 이렇게 북핵이 폐기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러잖아요. 가설이란 말이에요. 가설은 이 세 가지 화살표, 요 기준이론, 권위인학자, 연구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설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뭐 조작적 정의가 어떻고 척도하고 표집이 어떻고 골치 아프지? 예. 잠깐 얘기를 할게요. 여기 내가 지금 물을 마시잖아요, 이렇게. 물은 조작적 정의 필요 없어. 물은 H2O, 수소 2개, 산소 1개지.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나 다 똑같지, 그지? 그런데 애매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지능이 뭐야? 여기다 붙이면 지능이 나오는 거야? 지능이 속에 들어가 있어가 안 잡히잖아요. 사회가 뭐야?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연구할 때 잡힐 수 있도록 영역을 정해주는 거 있잖아. 이게 조작적 정의야. 알겠니? 뭐냐면은 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지능이 뭐야? 지능은 제가 보기에 수학 같은 걸 잘하는 능력하고 그 다음에 영어나 국어 같은 거를 갖다 하는 그런 언어 능력 그 다음에 어떤 공간, 과학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 그거 나오지. 언어, 수리, 뭐 사회과학 나오죠. 그죠? 예. 그게 대개 보게 되면은 심리학에서 그 지능이라는 그런 거가 측정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능이라는 게 뭘까 할 때 재야 되기 때문에 재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정할 거야. 언어, 수리, 공간 요거로 정하게서 범위를 정해주잖아요. 그 정해주는 게 조작적 정의야. 뭔지 알겠죠? 그렇게 정해야지 나 이게 지능을 측정할 때 언어, 수리, 공간 가지고 측정하지. 이걸 정해주지 않으면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낼까 말까 조작적 정의. 안 낼게. 그래. 네. 내 맘 알겠냐? 그래요.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따라해봐요. 기술 통계, 추론 통계. 여러분 기술 통계는 여러분이 많이 해오던 거죠. 내가 사회학 시험을 봤는데 다른 옆에 교수님이 혹시 학생들 그 점수가 몇 점인가요? 그럼 내가 100점도 있고 저기 30점도 있어. 그러면 사회학 점수가 얼마인데요? 100점인데요? 그럼 되냐 안 되냐?
보통 그럼 무슨 점수를 얘기해? 평균 점수 보통 얘기하죠. 그죠? 예. 예, 그런 거죠. 여기 그 구미시에 그 직장인들의 봉급이 얼마예요? 하게 되면 보통 평균 점수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술 통계는 뭐냐면은 수량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누가 이렇게 왔을 때 여기 토익 점수가 얼마입니까? 하게 되면 보통 평균 점수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뭘 물어봤을 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설명해주는 통계치, 그게 설명이 기술이란 말이야. describe, 묘사하는, 그죠? 그걸 갖다가 기술 통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추론 통계는 뭐냐면은 표본에서 나온 통계치로부터 모수를 추정, 가설 검증.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여기 보세요. 추론은 추론한다는 얘기야.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 명이야. 5천만 명이, 그래서 5천만 명이 흡연의 관계 이런 거를 연구하려면 힘들잖아. 5천만 명은 다 해보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뉴스에 우리나라의 한 10%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자의 몇 프로가 암에 걸렸고, 뭐 5천만 명 다 조사했냐? 다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표본통, 그래서 5천만 명 하니까 뭐 5천억이 들어가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한 1000명만 뽑아서 하자. 1000명만 뽑아도 만 원씩만 해도 1000만 원이잖아. 그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5천만 명 중에 1000명만 뽑아. 뽑는 걸 표본이라고 그러지. 샘플이란 말이야. 샘플을 뽑는 걸 갖다가 샘플링이라고 그래요. 뽑았어. 뽑아가지고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여기 1000명 중에서 한 100명 정도가 담배를 펴. 그지? 한 10% 정도가 담배를 피네요. 10%가.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이 중에서 한 500만 명은 담배를 피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 모집단은 전체 집단을 얘기합니다. 전체. 엄마 집단. 부집단은 아니다. 모집단이라는 말을 학자들이 정했어. 엄마가 다 포함하니까. 전체 인구에서 샘플을 뽑아가지고 결과 나온 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한 1000명을 갖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 중에 10%가 담배를 피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0%는 담배를 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암이 몇 프로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왜 필요하냐면 정책을 내릴 때 우리나라 500만 명이 담배를 피면 그걸 담배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책을 만들 수가 있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몇 명 샘플을 뽑아가지고 전체를 추정하잖아. 그러니까 추정, 추론,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기술 통계랑 추론 통계가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네. 사회학의 대표적, 또 이론하니까 짜증나지? 그래서 개략적으로만 설명해 줄게.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 48분이니까 한 3분만 더. 이론은 많아가지고 개략적인 것 좀 해볼게요. 이론이라고 하는 건 사회가 어떤 원리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론이 학자마다 다르죠. 사회라고 하는 게 뭐냐? 라고 할 때 구조기능주의가 있거든요. 따뜻한 구조기능주의. 예를 들어서 이 13호관 건물을 봅시다. 13호관 건물이 이렇게 생겨먹었죠. 구조가 이렇게 됐죠. 그죠? 여기 7층 건물이고 이렇게 날개처럼 돼 있고 여기 7층은 치유생학과고 아니 6층이냐? 몰라.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 그 다음에 7층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 층마다 나름대로 구조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회라고 하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런 틀이 있다. 예를 들어 정치라고 합시다. 정치가 잡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틀이 있죠.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그죠? 장관이 있고 그런 조직이 있죠. 조직이 구조가 있잖아. 그리고 거기서 각각의 기능이 있잖아요. 통일부에서는 남북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죠? 교육부에서는 뭐 수능이라든가 대학 제도라든가 이런 걸 하고 그런 나름대로 기능이 있잖아. 그래서 구조와 기능이 있다. 그게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구조기능주의. 그 다음에 갈등이론입니다. 따라서 갈등이론. 아까 그 마르크스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만약에 100이라고 해. 100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90%를 갖다 가진 자들이 다 가졌어. 그 다음에 10%를 가지고 다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눠 먹어. 그러니까 불만이 많지? 갈등이죠.
또 10%를 가지고 서로 그냥 치고받고 서로 뺏어 먹으려고 그러죠. 갈등이 있다. 그래서 그 권력과 자원이 한정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가진 자가 다 갖고 없는 사람이 덜 갖고 그러면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갈등, 사회라고 하는 건 갈등이야. 라고 보는 이론이 갈등 이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교환 이론입니다. 따를까 교환 이론. 역사가 존재한 이래 인간들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였다. 뭔지 알겠지? 돈을 주고받고 물건 주고받고 또한 지식을 주고받고 그럴 수 있죠. 저는 여러분한테 지식을 주고 있죠. 여러분 지식을 받고 있고 여러분 나한테 뭘 줄래? 돈 주잖아.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때문에 내가 돈 받는 거 아니야? 그치? 고맙습니다. 네, 그런 거잖아. 나는 지식을 주고받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있잖아. 꼭 그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뭘 주고받는데요? 사랑을 주고받잖아. 그지?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사회다라고 보는 게 뭐야? 교환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돈이라든가 물건과 같은 것뿐만 아니라 사랑, 지식,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도 교환하는 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상징적 상호작용. 아이고, 말도 어려워. 그냥 따라해봅시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이게 다야. 여기 보면 사회의 질서가 그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상징을 가지고 상호작용한다. 여러분은 알아듣죠? 제가 뭘 하죠? 말을 하죠. 말이 상징이라고 보는 거야. 당연한 것 같죠? 옛날에 구석기 시대에는 언어가 없었어. 내가 멧돼지를 하려 봤는데 뭐 이러냐? 어떻게 표현하냐, 그지? 잘 모르겠어? 만약에 여러분이 태국 사람이 왔어. 어제는 여기 우체국에 가보니까 태국 사람이 내 태국 글씨는 알아먹거든요. 태국 말을 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내 태국말을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손짓 발짓 하면서 하잖아요. 손짓 발짓이 상징입니다.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그죠? 예. 상징은 기호를 얘기하거든. 언어도 일종의 기호잖아요. 수화 뭐 이렇게 하잖아. 그지? 이런 거. 수화도 일종의 기호죠. 예. 수화, 그 다음에 손짓 발짓, 그 다음에 말. 이게 의사소통하게 쓰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예. 언어라는 상징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고 살아가는 곳이다. 그게 사회지. 뭐 갈등이냐? 뭐 사회 구조 기능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이 사람들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라고 보는 것이죠.